오늘은 질 들레즈를 다룰 텐데, 먼저 들레즈가 본 구조 개념, 들레즈가 생각한 구조 개념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레즈가 1973년에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제목이 구조주의를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하나의 텍스트가 있을 때 그것이 구조주의에 속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말인데요. 이런 제목을 가진 논문에서 들레즈가 대표적인 몇몇을 구조주의자로서 분류를 하죠. 이때 언급되는 사람들이 야콥슨, 소시르의 영향을 받아서 의문론을 전개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레비스트로스, 라캉, 푸코, 알티세르, 롤랑 바르트, 뭐 이런 사람들을 들레즈가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야콥스는 언어학자에 속하고, 레비스트로스 인류학자, 라캉 정신분석학, 그리고 푸코, 알티세르, 바르트는 어쨌거나 구조 개념을 사용해서 문학, 그리고 철학, 그리고 철학 쪽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죠. 중요한 거는 철학자로서의 들레즈가 결국 구조주의자들을 구별할 때 언어학, 인류학, 정신분석학 이 세 가지 학문들을 연대기적으로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구조주의의 흐름 자체가 우리가 지난 강의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전개됐죠. 소시르의 언어학, 야콥슨의 의문론, 트루베츠코이, 그 다음에 레비스트로스, 이렇게 인류학으로 가다가 라캉 내지는 롤랑 바르트,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후기 구조주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레즈도 이와 비슷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구조주의 운동의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주의 운동의 출발점이 소시르의 기호학 내지는 언어학이었다. 그리고 소시르의 언어학이 의문론에 영향을 미쳐서 트루베츠코이나 야콥슨으로 이어지고, 트루베츠코이나 야콥슨의 영향을 받아서 레비스트로스가 친족관계를 분석할 때 이 의문학적인 방법론을, 특히 야콥슨의 언어학적 방법론을 사용했다. 그리고 라칸 같은 경우는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전개시키죠.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구조주의적으로 무의식 이론을 재형성해냅니다. 라캉이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많이 남발했었는데, 실제로 라캉은 프로이트에게 가장 충실하고자 본인이 원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굉장히 프로이트를 많이 바꾼 사람이기도 하죠. 프로이트의 구도 자체를. 프로이트가 자, 초자, 이드 이런 삼분법을 지니고 있었다면 라칸 같은 경우는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이 세 가지 다른 식의 구분을 도입해서 무의식 이론을 정립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의식 이론을 구조주의화 한 게 라캉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방금 들레즈가 이 구조주의 운동의 출발점부터 그 경유 과정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걸 봤는데, 이런 들레즈의 구분 방법을 보고 있자면 결국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들레즈는 지금 소시르적인 언어학, 레비스트로스적인 인류학, 그리고 라칸적인 정신분석학을 기준으로 해서 구조주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들이 구조주의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또 무슨 말을 뜻하게 되냐면, 결국 들레즈는 소시르의 랑그 개념, 소시르의 그 언어 구조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소시르의 랑그 구조를 인류의 어떤 친족 현상 같은 것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잡았던 레비스트로스적 사회 개념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금 소시르적 랑그 개념을 무의식에 적용시켜서 무의식을 해석했던 라캉,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됐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들레즈가 구조주의 운동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들레즈가 이런 식으로 구조주의자들을 구분하고 분류하고 있는 근거는 랑그로서의 구조 개념, 일종의 언어적 구조 개념을 기본 틀로서 잡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들레즈는 그러면서 물어요. 저 논문에서 이 구조 개념이 원래 소실의 언어학에서 왔는데 이 구조 개념이란 것이 랑그로서의 구조 개념이라는 것이 단순히 언어학만의 방법론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레이브스트로스의 인류학이나 락강의 정신분석학으로까지 적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언어학의 틀을 벗어나서 다른 학문 분과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들레즈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답하죠. 그 이유는 바로 구조 개념 자체가 지니고 있는 어떤 잠재력,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어떤 방법론적 영향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조 개념의 특징, 들레즈가 바라보는 이 구조 개념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 소시르의 랑그 개념은 언어에 있어서 기호의 하나의 체계, 기호의 시스템입니다. 기호의 구조가 바로 랑그예요. 근데 이 랑그라는 기호 구조는 개인에게 환원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랑그 구조는 집단적이에요. 너무 간단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구조는 나만의 것이 아니죠.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구조, 기호 체계는 집단적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한국어라는 것은 나라는 한국어를 말하는 발화자 주체에게 환원될 수 없는, 나를 넘어서는, 나와 다른 한국어 사용자들을 전제로 하는 집단적인 어떤 것이다. 그 말은 곧 내가 한국어를 통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의미작용들은 나만의 개인적인 의미작용이 아니라 결국엔 집단적인 의미작용이다. 말하자면 내가 발함으로써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 자체는 언제나 집단적이다. 왜? 발화라는 것은, 빠룰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언어 활동들은 언제나 집단적인 랑그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들레즈는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랑그라는 구조 자체가 집단적이기 때문에 의미작용은 한 개별적 주체한테 환원될 수가 없어요. 하나의 개별적 주체한테 환원될 수 없다. 사실 이런 생각은 구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큰 대척점으로 삼았던 현상학자들, 의식주체 개념을 주장했던 철학자들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사르트르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는 주체의 자유, 주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기투 이런 것들을 강조한단 말이죠. 한 개인 주체, 예를 들어 대자존재의 의식의 어떤 자율성을 강조하는데 아마 사르트르가 볼 때 결국 의미작용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별적 주체가 스스로 기투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것일 수 있겠죠. 의미작용은 나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들레즈가 볼 때 구조 개념이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의미작용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집단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집단적이니까요. 그러니까 구조주의자들이 그 철학에 있어서의 주체 개념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이런 점들을 들어서 들레즈는 지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조주의 자체가 자신과 대립하는 이 주체 개념을 지닌 현상학과 자기를 차별짓고 구별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세분화되었고 점점 더 세련화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들레즈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해야 될 건 주체 개념에 대립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죠. 구조 개념은. 구조주의 구조 개념은 또한 의식 주체라고 할 때 바로 그 의식에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현상학이나 의식 주체 철학은 개인의 의식 경험을 출발점으로 삼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의식 철학자들은 항상 나의 경험,
나의 의식 경험을 출발점으로 해서 철학을 진행합니다. 근데 지금 구조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의식작용으로는 환원될 수가 없는 어떤 현상들이에요. 한 개인의 의식작용으로 환원될 수 없는 어떤 현상. 예를 들어 나의 발화행위, 나의 말하기는 나라는 개인 주체의 의식으로 환원될 수 없는 활동이에요. 왜? 랑그라는 집단적 어떤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용이니까요. 네, 우리가 소시르의 언어학에 있어서 그 랑그 구조를 보면서 봤던 건 이런 거죠. 결국 의미라는 것은 개인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조 안에서 만들어진다. 의미는 구조가 결정 짓는다. 이런 통찰을 우리는 봤고요. 이런 소시르적 통찰을 라깡도 계승하고 레비스트로스도 계승하고 많은 구조주의자들이 다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레즈가 방금 봤던 것처럼 언어학, 인류학, 정신분석학 이 세 가지 학문들을 기준으로 해서 구조주의자들을 식별하고자 할 때 들레즈는 구조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녔다고 볼 만한 그러니까 구조주의자들의 공통점이라고 볼 만한 어떤 근본적인 특징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구조주의가 지닌 형식주의적인 특성이에요. 여기서 형식주의라는 것은 뭐 칸트의 미학이 형식주의 미학이다 그런 형식주의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주체가 개입되지 않은 어떤 의미작용을 지칭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한 개인 주체를 출발점으로 해서 의미작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개인 주체의 어떤 활동을 배제한 채 구조 그 자체에 집중해서 구조의 형식 그 자체에 집중해서 의미작용을 설명하는 어떤 이론적 경향 이거를 들레즈는 구조주의의 형식주의적 특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레즈가 볼 때 구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라는 거죠. 의미라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의미는 주체 또는 하나의 개인 의식 주체가 주는 어떤 것 내가 부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단적인 구조의 효과라는 것 모든 의미는 구조의 효과이다. 이건 구조주의자들의 근본 명제입니다. 그래서 들레즈는 의미라는 것은 결국 구조의 표면 효과다라고 주장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이 표면이라는 말에 잠깐 주목을 해야 돼요. 자, 구조라는 것이 있고 이 구조는 개인 주체들을 초월해서 있는 어떤 집단적인 것이다. 집단적인 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의미가 발생하는데 이때 이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의미는 표면적인 효과다. 구조의 표면적인 효과다. 표면이란 껍데기죠. 껍데기 효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들레즈가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이 표면 효과라고 의미가 구조의 표면 효과다라고 말하면서 들레즈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이겁니다. 구조라는 것과 그 안에서 생산된 의미 이 두 가지가 동일한 차원에 속한다는 것. 동일한 층위에 속한다는 것을 지금 들레즈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조 안에서 의미가 생산됩니다. 이걸 생산작용이라고 보죠. 의미의 생산작용. 근데 이 의미의 생산작용과 그 생산작용이 완료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건 바로 의미입니다. 무언가의 생산작용과 그 결과물, 즉 의미작용과 의미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층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층위에 같이 있다. 공속해 있다. 하나의 동일한 표면에 속해 있다. 구조라는 표면에 속해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사실 굉장히 간단한 말인데 표면 효과라는 단어를 끌어들이면서 들려주면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어렵게 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죠. 의미는 구조의 내재적입니다. 구조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자면 구조 역시 의미의 내재적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들레즈의 형이상학적 내지는 존재론적 구도 자체가 바로 이런 구조와 의미 이 두 가지의 구분법을 갖고서 그대로 도식적으로 차용해서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건 좀 이따가 보시면 알게 될 텐데요. 중요한 거는 무언가를 생산하는 작용이 있고 구조 안에 그 생산된 결과물이 있다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서로에게 내재적이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초월해 있거나 다른 하나가 먼저 번의 하나로부터 독립해 있거나 이런 거를 둘레지는 상정하지 않습니다. 둘 다 하나의 동일한 평면, 내재성의 차원에 속해요. 초월이 없는 공속성입니다. 이거를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초월이 없는 공속성이에요. 초월이 없는 함께 속해 있음. 음, 1969년에 들레즈가 의미의 논리라는 책을 펴냅니다. 이 책에서 들레즈가 이런 주장을 해요. 구조주의자들이 의미에 대한 어떤 통념을 바꿔놨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 거죠. 전에는 구조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전에는 의미라는 것이 어떤 초월적 기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봤어요. 말하자면 의미라는 결과물이 있다면 그것을 생산한 어떤 기원이나 근원은 그런 의미라는 결과물의 바깥에 있다는 것. 그런 의미라는 결과물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층이 다르다는 거죠. 네. 동일한 표면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반면 들레즈가 볼 때 구조주의자들이 나타난 이후로는 의미에 대한 이런 기존의 통념이 뒤집혀 버립니다. 왜냐하면 구조주의자들은 의미가 들레즈가 볼 때 기계적인 어떤 생산의 효과 내지는 무의식적인 생산의 효과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건 들레즈 본인의 입장이기도 한데요. 의미는 그 의미라는 결과물을 초월하는 어떤 초월자 또는 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내재적인 어떤 차원 안에서 오로지 내재적으로 행해지는 어떤 결과물. 근데 아마도 그 의미작용, 그 의미 생산작용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들레즈의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이미 이런 자신의 그 구조에 관한 개념을 구조주의자들이 선취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들레즈는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락강 같은 경우 우리가 3세션에서 봤었죠. 락강의 그 상징계 개념을 보자면은 기표들 그러니까 신입형 기호에 있어서 우리가 기표와 기의를 구분했죠. 기의는 말의 뜻이고 기표는 말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청각 이미지예요. 예를 들어 개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개, 이때 소리는 기표고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멍멍 짖고 있는 개의 이미지는 기의, 그것의 뜻, 의미입니다. 근데 락강은 무의식이라는 상징계가 이 기표들, 소리들의 연쇄 고리 또는 어떤 그물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말하자면 무의식이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건 결국 락강이 볼 때 인간의 무의식은 이런 기표들의 끊임없는 어떤 연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표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어떤 사슬과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때 이 기표들의 사슬작용을 내가 의식적으로 통제하거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절로, 자동적으로, 들레즈식으로 표현하자면 무의식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무의식이 움직인다고 락강은 봤던 거죠. 이런 의미에서 들레즈가 지금 기계적 또는 무의식적 생산에 관해서 의미작용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단지 들레즈만의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좀 더 쉽게 얘기해 보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의미라는 것이 의식 주체가 한 개인이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면은, 다시 말해서 구조라는 어떤 무의식적인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면은, 이제 의미를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은 나라는 한 개인 주체의 어떤 인격적인 그리고 의식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의미를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한 개인 주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의식적이고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 하나의 구조, 의미의 구조인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의미의 논리에서 들레즈가 지금 의미는 기계적 혹은 무의식적 생산의 효과다라고 말했는데, 이때 이 생산, 기계적이고 무의식적인 생산은 철저하게 내재적인 생산입니다. 내재적이다. 내재적이라는 건 그야말로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안에서만 머문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 구조가 있어요. 어떤 구조가 있는데 이 안에서 의미가 만들어져요. 이때 이 의미가 만들어지는 작용이 내재적이라는 말은 결국 이 의미가 만들어지는 구조 바깥으로부터, 외부로부터 그 어떠한 개입도 없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게 내재적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렇게 볼 때 아까 그 의미가 표면 효과라고 했던 들레즈의 생각과 이 생각을 이어보자면 결국 의미란 것은 구조의 내재적인 어떤 작동을 통해서 주어지는 표면 효과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들레즈는 소시르의 랑그 개념, 언어 구조, 기호 체계, 구조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주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들레즈가 볼 때 그렇다면 구조는 어떤 차원에 위치하는 걸까? 자, 지금 계속해서 구조가 의미를 만들어내고 구조가 개별 주체들 없이, 개별 주체들의 개입 없이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모든 언어 활동을 할 때 소실 언어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항상 구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언어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어 문장을 제가 지금 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구조에 기대야만 합니다. 자, 근데 이 구조, 언어 구조 자체는 어디에 있냐? 구조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구조는 분명히 내 것만은 아니라고 했어요. 집단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모두의 정신에 공유하고 있는 어떤 걸까요? 그 구조가 그럼 보관되어 있는 장소는 어딜까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들레즈는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들레즈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조가 상징적 층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단 소시르가 말하는 언어 구조, 랑그라고 하죠. 이 언어 구조는 분명히 상징적 차원에 속해요. 왜? 언어는 그 자체로 상징이니까요. 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상징적 차원으로서의 랑그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자, 이것은 이 자연 속에, 이 세계 속에, 이 현실 속에, 우리 곁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 그렇게 존재할까요? 물질적으로?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각할 수도 없고 구조가 어디 있어? 안 보여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없는 거죠. 그럼 이거 일종의 허구인가요? 유니콘이나 그 용처럼 뭐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에 관해서 우리 결코 볼 수 없고 또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도 없죠. 이런 거 다 허구죠. 그럼 구조도 그와 마찬가지로 현실 속에 없으니까 결국 허구 아닌가? 물을 수 있죠. 자, 일단 구조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들레즈하면 구조는 그렇다고 해서 허구도 아니에요. 네. 구조는 현실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록 구조 자체는 현실 속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적이기 때문이죠.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구조라는 것은 단순히 허구적이거나 단순히 상상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 언어활동 자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허구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 언어 생활을 다 규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허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렇게 말하면 좀 역설적이긴 한데 구조의 현실과 관계한 구조의 위상은 이런 거겠죠. 현실적이지 않은 어떤 현실 또는 추상적이지 않은 어떤 잠재적 이상. 이상은 사실 추상적인 건데 추상적이지 않은 이상, 추상적이지 않은 추상.
여기서 갑자기 추상적이지 않은 잠재적 이상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플라톤의 관념론,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들레즈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자, 플라톤은 두세계론을 주장했습니다. 세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주장했죠. 먼저 감각적인 현실 세계가 있어요. 현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생성소멸합니다. 나타났다 사라지고 계속해서 변화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감각적 세계고, 플라톤은 이것 말고 다른 세계를 또 상정합니다. 이게 바로 이데아의 세계 또는 형상의 세계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물병, 현실 속에 물병이 있어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물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실 속에 물병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플라톤에 따르자면은 현실 세계에 있는 이 감각적인 물병이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물병의 이데아 또는 물병의 형상, 영원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와도 같은 어떤 물병의 형상을 분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눠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특징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초감각적이고, 감각할 수 없는 거니까 초감각적이고 이 세계를 초월해 있는 무언가가 감각적인 세계를 조건 짓고 있다. 이런 발상인데, 자, 이때 어쨌거나 이 물병은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볼 수 있지만 물병의 이데아는 현실 속에 없죠. 이런 의미에서 사실 플라톤이 말하는 형상이나 이데아 같은 것은 현실 세계에 비해서 추상적이다, 이상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상향이라고 하죠. 현실에 없는 것이 이상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구조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조라는 것은 비록 현실에는 없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언어 활동을 조건 짓고 있기 때문에 플라톤의 이데아가 또 같은 어떤 이상적인 어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들레즈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의 이데아는 현실 세계로부터 독립해 있고 현실 세계로부터 떨어져 있고,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이데아의 세계는 현실 세계를 초월하고 있거든요. 근데 들레즈는 말하고 있어요. 구조는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의 내재적이라고요. 그러니까 플라톤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이지 않은 것이 바로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구조는 일종의 잠재적인 어떤 것이기 때문에, 또 현실을 벗어나서 현실을 조건지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 이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플라톤적인 의미에서처럼 추상적,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현실로부터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구조는 감각적 세계, 감각적 현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어떤 것은 아니에요. 그럼 감각적 세계에 붙어 있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적 세계에서 경험할 수는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지금 이렇게 볼 때 들레즈가 말하는 구조의 위치라는 것은, 굳이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 속에, 현실 세계 속에 내재하는, 그러니까 현실 세계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이데아처럼 현실 속에 내재하는 비현실입니다. 현실 속의 비현실이에요. 또는 세계 속의 비현실화된 세계입니다. 현실을 초월하지 않는 비현실이란 말이죠. 플라톤의 이데아는 현실을 초월하는 비현실이에요. 하지만 들레즈가 생각하는 구조는 현실을 초월하지 않는, 오히려 현실에 내재하는 비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게 될 텐데, 지금 구조, 이 현실에 내재하는 비현실, 현실을 초월하지 않는 비현실로서의 구조 개념이 나중에 1972년에 들레즈가 안티오이디푸스를 발행하는데, 이 책에서 들레즈는 구조 개념을 기계 개념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